아빠, 나 쫓겨났어. 나 어떡해. 나 진짜 혼자야. 새엄마에게 쫓겨난 소녀가 아빠 무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갈 수 있는 곳도 기댈 사람도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아빠의 번호. 떨리는 손으로 죽은 아빠 번호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읽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검은색 벤츠가 묘지로 들어왔습니다. 한 여자가 내렸어요. 대체 이 소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가 소복이 쌓이고 있었죠. 하지만 정윤아에게 이 겨울은 너무 춥기만 했습니다. 아빠가 떠난 지 1년, 365일, 하루하루가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유나는 자신의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방이라고 해봤자 창고를 겨우 치운 좁은 공간이었어요. 침대도 없었습니다. 얇은 이불 하나가 전부였죠. 창문으로 찬바람이 들어왔어요. 틈새를 막아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천장 구석에는 물이 샌 자국이 있었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방이었습니다. 아빠가 살아있을 땐 달랐어요. 아빠는 늘 유나 방 창문 틈을 점검했거든요. 우리 유나 춥겠다 하면서요. 조금만 추워도 이불을 한 장 더 덮어줬어요. 손이 시리면 호호 불어가며 녹여줬죠.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19살. 꽃다운 나이라고들 하죠. 친구들은 대학 준비에 미래 걱정에 바빴어요. 하지만 유나에게 미래란 건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밥을 차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프면 약을 챙겨주는 사람도 없었죠. 힘들면 안아주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어요.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탁, 또각탁. 새엄마 문지혜의 발소리였어요. 유나의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저 소리만 들으면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거든요. 문지혜, 아빠의 두 번째 아내. 유나에게는 새엄마였죠. 겉으로는 단정한 사람이었어요. 옷차림도 깔끔했고 말투도 점잖았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의붓딸이지만 내 딸처럼 챙겨요. 남편 없이 혼자 키우느라 힘들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단하다고 착하다고 칭찬했죠. 하지만 문이 닫히면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밥은 알아서 챙겨. 내가 언제까지 널 먹여 살려. 공부는 해서 뭐해. 넌 어차피 안 돼. 내 친엄마가 살아있었으면 내가 이 고생을 했겠어? 매일 같은 말이 반복됐어요. 칼로 찌르는 것보다 아픈 말들이었습니다. 유나는 친엄마 얼굴을 몰랐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거든요. 내 친엄마는 오래전에 죽었어. 잊어버려. 생각해봤자 달라지는 거 없어. 지혜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단호하고 차갑게. 유나가 어릴 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질문에 지혜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화를 냈죠. 죽은 사람 얘기 왜 꺼내? 다시는 묻지 마. 그 이후로 유나는 더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물어보면 더 큰 화를 낼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유나는 믿었어요. 친엄마는 죽었다. 이 세상에 나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쿵. 위층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이어서 지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 올라와. 유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또 뭘 잘못했을까? 또 뭘 혼날까?
떨리는 다리를 끌고 유나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발이 무거웠어요. 마치 납덩이를 달고 걷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 지혜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낡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빠의 유품 상자였죠. 유나의 눈이 커졌어요. 그거 아빠 거예요. 알아. 지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1년 됐으니까 정리해야지. 언제까지 짐으로 쌓아둘 거야. 정리라니요. 버릴 거야. 다 필요 없는 것들이잖아. 유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안 돼요. 유나가 소리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새엄마에게 반항하는 거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그건 아빠 거예요. 버리시면 안 돼요. 지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뭐, 지금 나한테 안 된다고 했어? 그건 아빠가 남긴 거예요. 제발이요.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지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코웃음을 쳤어요. 아빠 거리는 거 이제 그만해. 내 아빠는 죽었어. 죽은 사람 물건 붙잡고 뭐 어쩌겠다는 거야. 지혜가 상자를 거실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쿵. 무거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알아서 정리해. 내일까지 안 치우면 다 갖다 버린다. 그리고 돌아서 나갔습니다. 또각탁, 또각탁.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유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상자를 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아빠의 낡은 지갑, 한때 쓰던 안경, 회사 명찰, 손때 묻은 수첩. 하나하나가 아빠의 흔적이었어요. 아빠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수첩을 꺼냈어요. 펼쳐보니 아빠의 글씨가 빼곡했어요. 유나 학교 일정, 유나 좋아하는 음식, 유나 생일 선물 리스트, 전부 유나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아빠는 이렇게까지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구나. 유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아빠, 유나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수첩을 넘기다가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메모가 하나 적혀 있었어요. 아빠의 글씨체. 약간 삐뚤빼뚤하지만 분명히 아빠 글씨였습니다. 정말 마지막이면 아빠 번호로 문자해. 그럼 닿을 거다. 유나는 멍하니 그 문장을 바라봤어요. 무슨 뜻일까? 아빠 번호로 문자를 하라고? 아빠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었어요. 바로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또각탁. 급한 발소리였습니다. 지혜가 다시 거실로 들어왔어요. 뭐야, 아직도 그러고 있어? 지혜의 시선이 유나의 손에 들린 수첩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펼쳐진 마지막 페이지. 지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숨을 멈춘 것 같았어요. 그거 뭐야? 유나가 수첩을 가슴에 안았어요. 아빠 수첩이에요. 아니, 그 페이지. 뭐라고 적혀 있어? 지혜가 다가왔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두려운 것 같았습니다. 뭔가를 숨기려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 차가운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보여줘. 싫어요. 지금 안 보여줄 거야? 지혜가 손을 뻗었습니다. 유나의 손에서 수첩을 낚아챘어요. 안 돼요. 유나가 손을 뻗었지만 늦었습니다. 지혜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어요. 그 순간 지혜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요. 정말 마지막이면 아빠 번호로 문자해. 그럼 닿을 거다. 지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수첩을 든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유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렇게 무서워하는 걸까? 그냥 아빠가 남긴 메모일 뿐인데. 지혜가 갑자기 수첩을 집어던졌습니다. 바닥에 수첩이 떨어졌어요. 펼쳐진 채로 2번호, 2번호 건드리면 안 돼. 소리를 질렀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유나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세요? 문자하면 안 돼. 알겠어. 지혜의 눈이 광기로 번들거렸어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한 발 물러섰어요. 무서웠거든요. 지혜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이 거칠게 오르내렸어요. 그리고 유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 오늘 당장 나가. 네, 나가라고. 이 집에서 나가. 유나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귀가 멍멍했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있으면 안 돼. 당장 짐 싸서 나가. 지혜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어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유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냥 아빠 유품을 봤을 뿐인데, 그냥 수첩을 읽었을 뿐인데, 왜 갑자기 쫓겨나는 걸까? 나갈 데가 없어요, 제발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건 내 사정이야. 나가. 지혜는 돌아서 버렸어요. 더 이상 유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어요. 잠금장치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가 얼굴 위로 떨어졌죠.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웠어요. 주머니에는 돈도 없었습니다. 갈 곳도 없었어요. 유나는 한참을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괜찮냐고 묻지 않았어요. 유나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지혜가 던진 수첩을 몰래 주었거든요. 그건 절대 놓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정말 마지막이면 아빠 번호로 문자해. 그럼 닿을 거다. 아빠.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빠 나 쫓겨났어. 하늘에서 눈송이가 떨어졌습니다. 마치 아빠가 보내는 것처럼. 유나는 가방을 꼭 안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갈 곳은 정해져 있었어요. 아빠가 잠든 곳, 아빠 무덤. 그곳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눈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아니었어요. 눈보라였습니다. 바람이 매섭게 불었어요. 얼굴을 때리는 것 같았죠. 유나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발이 눈 속에 푹푹 빠졌어요. 운동화가 젖어들었습니다. 발가락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버스를 탈 돈도 없었어요. 주머니에는 1,000원짜리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것마저 언제 넣어둔 건지 기억나지 않았죠. 공원묘지까지는 1시간 넘게 걸어야 했어요. 보통 때라면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갈 곳이 없었거든요. 아빠 곁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유나는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이런 눈보라에 밖을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었죠. 가게들도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간간히 차가 지나갔어요. 헤드라이트 불빛이 유나를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창문을 열어 괜찮냐고 묻지 않았어요. 유나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자기 같은 애를 신경 쓰겠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존재인데 1시간, 아니 그보다 더 걸렸을 거예요. 유나는 시간 감각을 잃었습니다. 그냥 걷고 또 걸었어요. 드디어 공원묘지 입구가 보였습니다.
철제 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야간에는 출입금지라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유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담을 넘었어요. 낮은 담이라 어렵지 않았죠. 치마가 찢어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묘지 안은 고요했어요. 눈이 모든 소리를 삼킨 것 같았습니다. 바람 소리만 윙윙거렸죠. 묘비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하얀 눈에 덮여 있었습니다. 유나는 익숙한 길을 걸었어요. 1년 동안 몇 번이나 왔던 길이었거든요. 새엄마 몰래 학교 끝나고 혼자 왔었죠. 그때마다 버스비를 아끼려고 점심을 굶었어요. 그래도 아빠 얼굴을 보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빠의 묘비, 정재성,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유나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어요. 차갑고 축축했죠. 하지만 그런 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빠, 유나의 입에서 첫 마디가 흘러나왔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바람에 흩어질 것 같았죠. 아빠 나야. 유나. 대답은 없었어요. 당연했습니다. 아빠는 저 차가운 땅 아래 누워 있으니까요. 유나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눈을 털어냈어요. 아빠 이름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아빠 나 쫓겨났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새엄마가 오늘 나가라고 했어. 갈 데가 없어서 아빠한테 왔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얼굴 위로 떨어졌어요. 아빠 나 어떡해 나 진짜 혼자야. 바람이 더 세차게 불었습니다. 눈보라가 유나를 덮쳤어요. 옷이 젖고 몸이 얼어갔죠. 하지만 유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앉아 있었어요. 아빠 곁에. 아빠는 왜 갔어? 왜 놔두고 갔어?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도 데려가지 왜 나만 두고 갔어? 유나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손이 얼어서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어요. 마지막 페이지. 아빠의 글씨. 정말 마지막이면 아빠 번호로 문자해. 그럼 닿을 거다. 유나는 그 글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빠. 유나가 중얼거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누구한테 닿는다는 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울었어요. 유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낡은 핸드폰이었어요. 액정에 금이 가 있었죠. 배터리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버튼을 누르기 힘들었어요.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아빠, 그 이름이 아직 저장되어 있었어요. 1년이 지났지만 지울 수 없었거든요. 지우면 아빠가 정말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아빠, 유나가 속삭였어요. 나 진짜 마지막이야.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눈물이 핸드폰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빠 없이 못 살겠어. 새엄마는 나 싫어하고 친엄마는 죽었다고 하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나 아무도 없어. 진짜 아무도 없어. 유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문자창을 열었습니다. 글자를 하나하나 눌렀어요. 아빠, 나 쫓겨났어. 나 아빠 무덤 앞이야. 너무 추워. 나도 아빠 따라갈게.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바라봤어요. 정말 보낼까? 죽은 아빠한테 문자를 보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아빠가 남긴 마지막 말. 아빠 번호로 문자해. 그럼 닿을 거다.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해보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유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메시지가 전송됐습니다. 화면에 전송 완료라고 떴어요. 유나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당연히 답은 없을 거야. 아빠는 죽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초 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메시지 옆에 작은 글씨가 떴어요. 읽음.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읽음? 믿을 수 없었어요. 죽은 아빠 번호인데, 1년 전에 해지됐을 번호인데, 어떻게 읽음 표시가 뜰 수 있지? 유나는 핸드폰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미친 듯이 떨렸어요. 이게 뭐야? 눈보라가 더 세차게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눈에는 화면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읽음. 그 두 글자가 심장을 울렸습니다. 누가 읽은 거지? 아빠 번호를 누가 쓰고 있는 거지? 유나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1분, 2분, 3분. 시간이 흘렀지만 답이 없었어요. 유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손발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정신이 아득해졌죠. 아빠, 유나가 흐느꼈어요. 누가 읽은 거야 대답해줘.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깜빡였어요. 곧 꺼질 것 같았죠. 유나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빠,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나 너무 추워, 나 너무 힘들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도 엄마 아빠 따라갈게. 유나의 몸이 앞으로 기울었어요. 눈 위로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졌어요. 눈보라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추위도 느껴지지 않았죠. 그냥 잠이 들고 싶었어요. 이대로 눈을 감고 싶었습니다. 아빠 곁에서 영원히 얼마나 지났을까요? 유나는 희미하게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소리, 무슨 소리였어요? 쿵, 쿵쿵, 발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여기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유나는 눈을 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어요. 누군가 자신의 몸을 안아 올렸습니다. 따뜻한 손이 느껴졌어요. 아이고, 이렇게 차가워.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여자 목소리.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유나는 희미하게 중얼거렸어요. 누구세요?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들은 것 같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야. 유나의 귀에 그 말이 울렸어요. 엄마? 무슨 소리지? 엄마는 죽었는데. 새엄마가 그렇게 말했잖아. 유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점점 멀어졌어요. 결국 유나는 완전히 정신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건 그 여자의 오열 소리였어요. 뉴욕 입구, 검은 벤츠 세대가 줄지어 멈춰 섰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헤드라이트가 환하게 빛났어요. 엔진 소리가 묘지의 정적을 깨뜨렸죠. 첫 번째 차에서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경호원들이었어요. 그들은 재빠르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손에는 손전등이 들려 있었죠. 이쪽입니다. 한 경호원이 소리쳤어요. 손전등 불빛이 묘비 앞을 비쳤습니다. 눈 위에 쓰러져 있는 작은 몸이 보였죠. 마지막 차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자가 내렸어요. 강하경,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그룹 회장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달랐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눈가가 붉었습니다. 오는 내내 울었던 것 같았어요. 어디야? 어디 있어? 하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행실장 백상훈이 앞장섰어요. 이쪽입니다, 회장님. 하경은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눈밭을 걷기에는 맞지 않았죠.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어요. 뛰다시피 걸었습니다.
발이 눈 속에 푹푹 빠졌어요. 넘어질 뻔했지만 멈추지 않았죠. 드디어 묘비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경의 눈에 윤아가 들어왔어요. 눈 위에 쓰러져 있는 작은 몸.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죠. 손에는 핸드폰이 꼭 쥐어져 있었어요. 화면에 읽음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하경의 무릎이 꺾였어요. 눈밭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윤아. 하경의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왔어요. 18년 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딸이 죽었다고 통보받은 뒤로 한 번도 입에 담지 못했던 이름. 하지만 그 이름은 가슴속에서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어요. 윤아. 하경이 떨리는 손으로 윤아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어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하경이 윤아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었어요. 너무 가벼웠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게 느껴졌어요. 뼈가 만져질 정도였죠.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하경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8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어요.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이렇게 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멈출 수 없었어요. 경호원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아이를 빨리 병원에. 담요 가져와. 하경이 소리쳤어요. 경호원이 재빠르게 차로 달려갔습니다. 두꺼운 담요를 가져왔죠. 하경은 직접 윤아를 담요로 감쌌어요. 조심스럽게, 깨지기 쉬운 보물처럼. 괜찮아, 괜찮아. 윤아야, 엄마가 왔어. 윤아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시야가 흐릿했어요. 누군가 자신을 안고 있다는 것만 느껴졌죠.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누구세요? 윤아가 힘겹게 물었어요. 하경이 윤아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엄마야. 하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도 죽은 줄 알았어. 엄마. 윤아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엄마는 죽었잖아. 새엄마가 그렇게 말했잖아. 오래전에 죽었다고. 무슨 소리예요? 윤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는 죽었는데. 하경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 누가? 윤아의 의식이 다시 흐려졌습니다. 너무 지쳐 있었어요. 몸도 마음도. 하지만 마지막으로 느낀 건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아빠가 떠난 뒤로 처음 느껴보는 온기. 윤아는 그 품에 안긴 채 다시 눈을 감았어요. 하경이 윤아를 안아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19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차로. 하경이 명령했어요. 백상훈이 앞장서서 길을 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주변을 경계했죠. 눈보라는 여전히 거셌어요. 하지만 하경은 한 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딸을 안고 걸었어요. 18년 만에 되찾은 딸. 죽은 줄 알았던 딸. 차에 올랐습니다. 하경은 윤아를 무릎에 눕혔어요. 담요를 더 꼭 여며주었죠. 히터 최대로 올려. 운전기사가 재빨리 조작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차 안을 채웠어요. 하경은 윤아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꼭 감싸쥐었죠. 호호 불어가며 녹여주었어요. 백상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대학병원으로 가겠습니다. 미리 연락해뒀습니다. 하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은 윤아에게서 떼지 못했습니다. 딸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재성씨 닮았네. 하경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정재성, 윤아의 아버지. 하경이 사랑했던 남자. 그때 하경의 시선이 윤아의 손에서 멈췄습니다. 핸드폰이 쥐어져 있었어요. 놓지 않으려는 듯 꼭 쥐고 있었죠.
하경이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빼냈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메시지 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빠, 나 쫓겨났어. 나 아빠 무덤 앞이야. 너무 추워. 나도 아빠 따라갈게. 그리고 그 옆에 읽음. 하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가 보낸 문자. 죽은 아빠한테 보낸 마지막 문자. 나도 아빠 따라갈게. 하경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절박했으면 죽은 아빠한테 문자를 보냈을까? 얼마나 외로웠으면 아빠를 따라가겠다고 했을까? 미안해. 하경이 오열했습니다. 미안해. 유나야, 엄마가 몰랐어. 그녀는 유나를 더 꼭 안았어요. 내가 늦었어. 너무 늦었어. 차 안에 하경의 울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읽음. 하경은 그 표시를 다시 바라봤어요. 자신이 읽었다는 표시. 재성이 죽고 난 뒤 하경은 그 번호를 자신에게 옮겼습니다. 차마 끊을 수 없었거든요. 재성이 남긴 마지막 연결고리. 그게 이 번호였습니다. 그래서 유나의 문자가 자신에게 온 거였어요. 하경은 그 번호를 왜 끊지 못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재성이 남긴 말이 있었거든요. 정말 마지막이면 이 번호로 닿을 거예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재성은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딸이 이 번호로 연락할 거라는 걸. 그래서 하경에게 이 번호를 맡긴 거였습니다. 재성 씨, 하경이 중얼거렸어요. 당신이 지켜준 거구나, 끝까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는 눈보라를 뚫고 달렸어요. 병원을 향해. 유나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끼며, 오랜만에 누군가의 품에 안기며,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자신의 인생이 이 순간부터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죽었다고 믿었던 엄마가 바로 옆에 있다는 걸. 하경은 유나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왔어.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시는 안 놓쳐. 다시는. 차는 밤새 달렸습니다. 눈보라가 조금씩 잦아들었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죠. 하경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유나의 손을 잡은 채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어요. 혹시 깨어날까봐, 혹시 또 사라질까봐.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5시였습니다. 응급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의료진이 달려왔죠. 저체온증입니다. 빨리 체온을 올려야 해요. 유나가 들것에 실려갔습니다. 하경은 따라가려 했어요. 하지만 의료진이 막았습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하경은 응급실 앞 복도에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어 겨우 서 있었죠. 백상훈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앉으세요. 의자를 가져왔어요. 하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앉아. 서 있을 거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1시간, 2시간,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경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응급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18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하경은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회사를 키우느라 바빴죠. 밤낮 없이 일했어요. 그러다 정재성을 만났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재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하지만 하경은 그에게 끌렸습니다.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하경 자체를 봐주는 사람이었어요. 둘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반대가 심했어요. 재벌 회장이 평범한 직장인과 결혼한다고? 말도 안 돼. 회사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 이사진들이 반발했습니다. 심지어 협박까지 했어요.
그 남자와 결혼하면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리겠습니다. 하경은 버텼습니다. 재성과 함께라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회사 따위 없어도 된다고. 그렇게 둘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유나가 태어났어요. 예쁜 딸이었습니다. 하경의 눈을 빼닮았죠. 하경은 행복했어요. 모든 걸 가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회사 이사진들의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가정을 선택하면 회사는 포기하세요. 둘 다 가질 순 없습니다. 하경은 갈등했어요. 아버지가 남긴 회사, 직원 수천 명의 생계가 걸린 회사, 그걸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하경은 선택을 했어요. 재성과 이혼하기로. 하지만 딸은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성이 막았어요. 유나는 내가 키울게요. 하경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내가 더 좋은 환경을 줄 수 있는데. 재성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곁에 있으면 유나가 위험해요. 하경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위험하다니요? 무슨 소리예요? 재성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슬픈 눈으로 하경을 바라볼 뿐이었죠.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유나를 지키는 게 먼저예요. 그렇게 유나는 재성에게 갔습니다. 하경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재성을 믿었습니다. 그가 유나를 지켜줄 거라고. 그로부터 1년 뒤 하경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따님이 사망했습니다. 하경은 무너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사고였습니다. 아이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시신은 이미 화장됐습니다. 하경은 미칠 것 같았어요.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직접 가서 알아보려고 했죠. 하지만 협박이 왔어요. 더 파고들면 당신 회사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누군가 막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경이 진실에 다가가지 못하게 했어요. 결국 하경은 포기했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걸 받아들였어요. 그 뒤로 18년. 하경은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회사를 키우고 또 키웠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 됐죠. 하지만 가슴속에는 늘 구멍이 있었어요. 딸을 잃은 구멍. 절대 채워지지 않는 구멍. 그리고 어젯밤 재성의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나 쫓겨났어. 나 아빠 무덤 앞이야. 너무 추워. 나도 아빠 따라갈게. 하경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 문자를 보낸 건 누구지? 재성은 1년 전에 죽었는데. 설마. 하경은 모든 걸 제쳐두고 달려갔습니다. 벤츠를 끌고 경호원들을 데리고 눈보라를 뚫고 묘지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유나를 발견했습니다. 18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딸. 살아있었어요.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하경이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제 딸은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저체온증이 심했지만 제때 발견해서 괜찮아졌어요. 하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하경은 병실 의자에 앉았어요. 유나의 손을 잡았죠. 유나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입술도 분홍빛을 되찾았죠. 하경은 딸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살아있었구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18년 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그때 유나가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눈꺼풀이 올라갔어요. 흐릿한 눈동자가 천장을 바라봤죠. 여기가 어디예요? 유나가 힘겹게 물었습니다. 하경이 유나의 손을 꼭 잡았어요. 병원이야. 괜찮아, 유나야. 유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경을 바라봤어요.
당신은 누구예요? 유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경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딸이 자신을 모른다. 당연했습니다. 1살 때 헤어졌으니까 기억이 있을 리 없었죠. 엄마야. 하경이 대답했어요. 내 친엄마.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친엄마요? 말도 안 돼요. 유나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는 죽었어요. 새엄마가 그랬어요. 오래전에 죽었다고. 하경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 유나는 혼란스러웠어요. 새엄마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친엄마는 죽었다고. 그런데 눈앞에 있는 이 여자, 친엄마라고 하고 있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유나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왜 안 찾아온 거예요? 18년 동안 왜요?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빠 없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새엄마한테 얼마나 구박받았는지 알아요? 어제는 쫓겨나서 죽을 뻔했어요. 유나가 울부짖었어요.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왜 안 데려간 거예요? 왜 나 혼자 두고 간 거예요? 하경도 울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나도 내가 죽은 줄 알았어. 하경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누군가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내가 사고로 죽었다고. 시신은 화장됐다고. 유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누가 그런 거짓말을 왜 해요? 하경이 유나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나도 몰라. 하지만 알아낼 거야. 누가 우리를 갈라놓았는지.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백상훈이 들어왔어요. 그 뒤로 정장을 입은 여자가 따라왔습니다. 40대 초반. 차분하고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하경이 그녀를 보고 일어섰습니다. 왔어요? 네, 회장님. 여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경이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이분은 최서율 변호사야. 내 아빠가 생전에 대비해둔 분이야. 유나의 눈이 커졌어요. 아빠가요? 최서율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재성 씨가 저에게 봉인 자료를 맡기셨습니다.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열어보라고. 유나의 심장이 뛰었어요. 아빠가 남긴 것. 그게 뭔데요? 최서율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정재성 씨가 남긴 기록입니다. 이제 열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서율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낡은 봉투였습니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어요. 봉투 겉면에는 아빠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나에게. 세 글자. 하지만 그 세 글자가 유나의 심장을 울렸어요. 유나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죠. 이 봉투는 정재성 씨가 3년 전에 맡기셨습니다. 최서율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열어보라고 하셨죠. 그전에는 절대 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유나는 봉투를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가 남긴 것. 아빠의 마지막 메시지. 3년 전이면 아빠가 아직 살아있을 때였어요. 그때부터 이런 준비를 해뒀다는 거죠. 열어봐도 될까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최서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원래 아가씨 거예요. 정재성 씨가 아가씨를 위해 남기신 겁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입구가 바스락거렸어요.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죠.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유나는 편지를 먼저 꺼냈습니다. 접힌 종이를 천천히 펼쳤어요. 아빠의 글씨체. 익숙한 삐뚤빼뚤한 글씨. 유나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글씨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유나에게.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지. 미안하다, 딸아. 아빠가 곁에 없어서. 유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글자가 눈물에 번져 보였습니다. 아빠는 너한테 비밀이 하나 있었어. 평생 말 못하고 가슴에 묻어둔 비밀. 내 친엄마에 대한 거야. 하경이 숨을 죽였습니다. 두 손을 꼭 모으고 유나를 바라봤어요. 유나는 계속 읽었습니다. 내 엄마는 죽지 않았어. 살아있어. 아빠가 일부러 숨긴 거야.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살아있다. 엄마가 살아있다. 왜 숨겼냐고? 너를 지키려고. 오직 너를 지키려고 그랬어.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내 엄마는 대단한 사람이야.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지.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사람이야. 하지만 그래서 적도 많아. 유나는 멍하니 편지를 바라봤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심장에 새겨졌습니다. 내가 엄마 딸이라는 게 알려지면 너를 노리는 사람들이 생길 거야. 돈을 노리는 사람들, 엄마를 협박하려는 사람들, 내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아빠는 결심했어. 내가 평범한 아이로 자라게 하자고. 아무도 내 정체를 모르게 하자고.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볼을 타고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빠는 내가 부자 딸로 사는 것보다 안전하게 사는 게 더 중요했어. 좋은 옷, 좋은 음식, 큰 집,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 내가 건강하고 안전하면 그걸로 됐어. 유나의 손이 떨렸어요. 미안해. 아빠 욕심이었는지도 몰라. 너한테 더 좋은 걸 줄 수 있었는데. 아빠가 막은 거니까. 하경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죠. 재성? 그가 왜 유나를 데려갔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딸을 지키려고, 위험에서 멀리하려고. 그래서 하경에게서 떼어놓은 거였어요. 재벌 회장의 딸이라는 게 알려지면 유나는 표적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유나는 계속 읽었습니다. 하지만 아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너는 엄마한테 가야 해. 아빠 없이 혼자 두면 안 되니까. 엄마는 너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거든. 유나의 손이 떨렸어요. 그래서 아빠가 방법을 남겨뒀어. 아빠 번호로 문자하면 엄마한테 닿을 거야. 아빠가 그렇게 해뒀어. 유나는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아빠가 수첩에 남긴 메모. 정말 마지막이면 아빠 번호로 문자해. 그게 이 뜻이었어요. 아빠 번호가 엄마에게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아빠는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유나에게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걸. 그래서 마지막 연결고리를 남겨둔 거였습니다. 아빠, 유나가 흐느꼈어요. 아빠는 끝까지 나를 지킨 거였어. 죽고 나서도 나를 지킨 거였어. 하경이 유나에게 다가갔습니다. 딸을 품에 안았어요.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단하게. 재성 씨가 그렇게까지 했구나. 하경도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미안해, 유나야. 엄마가 몰랐어. 내 아빠가 이렇게까지 널 지키고 있었는지.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원망만 했어. 유나는 엄마 품에서 울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엄마 품이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아빠 품과는 다른 하지만 똑같이 따뜻한 온기. 엄마 냄새가 났어요. 좋은 향수 냄새. 하지만 그 아래에 사람 냄새. 가족 냄새. 엄마. 유나가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에 담았어요. 19년 만에 처음 부르는 말. 엄마. 하경이 딸을 더 꼭 안았습니다. 그래, 엄마야. 이제 엄마가 왔어. 다시는 안 놓쳐. 한참을 울고 나서
유나가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유나야, 아빠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유나는 눈물을 닦으며 읽었어요. 마지막 문장들. 내 새엄마 문지혜. 그 사람을 조심해.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빠는 그 사람을 믿지 않아. 뭔가 이상해. 아빠한테 접근할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말을 못했어. 유나의 손이 떨렸어요. 만약 아빠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 아빠가 편집증 환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 하지만 제발 조심해라. 병실 안이 싸늘해졌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하경이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최서율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 서류가 더 있습니다. 정재성 씨가 직접 모은 자료들이에요. 유나가 서류를 꺼냈어요. 정비소 영수증, 보험 서류, 그리고 손으로 쓴 메모들. 최서율이 서류를 하나하나 정리하며 말했어요. 정재성 씨는 사고 전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다. 차량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었어요. 분명히 정상이던 브레이크가 갑자기 이상해진 거죠.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비소에 맡겼는데 수리 기록이 이상하게 처리됐습니다. 뭔가 조작된 흔적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최서율이 유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고가 단독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것일 수도 있어요. 하경이 벌떡 일어섰어요. 그러면 재성 씨가 누군가한테 당한 거라는 거예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최서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정재성 씨도 확신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만 남기신 거죠. 유나는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아빠의 사고, 1년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다들 단순 사고라고 했어요. 빙판길에 미끄러졌다고, 운이 나빴다고. 하지만 아빠는 의심하고 있었어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의심을 기록으로 남겨뒀습니다. 유나의 머릿속에서 새엄마 얼굴이 떠올랐어요. 문지혜. 아빠 수첩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던 그녀. 그 번호 건드리면 안 돼. 라고 소리쳤던 그녀. 유나를 쫓아내며 광기 어린 눈빛을 보였던 그녀. 왜 그렇게 무서워했을까? 아빠 번호가 뭐가 무섭다고. 보통 사람이라면 죽은 남편 번호에 문자한다고 해서 저렇게까지 반응할 리가 없어요. 설마. 유나가 중얼거렸어요. 새엄마가 아빠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최서율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조사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어요. 정재성 씨가 남기신 자료들을 토대로 사건을 다시 파헤쳐봐야 합니다. 하경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조사해요. 철저하게.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재벌 회장의 눈빛, 적을 상대할 때의 눈빛, 누가 재성 씨를 죽였는지, 누가 내 딸을 18년 동안 숨겼는지 다 밝혀낼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유나는 아빠의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종이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아빠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빠는 끝까지 나를 지켰구나. 살아서도 죽어서도. 하경이 유나의 어깨를 감쌌어요. 이제 엄마가 지켜줄게. 내 아빠 목까지. 반드시. 최서율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비소 기록, 보험 처리 내역, 사고 당시 정황. 모두 다시 파헤칠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하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필요한 건 다 지원할게요.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요.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붙일게요. 최서율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유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맑은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죠.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병실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마음속에는 아직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아빠를 죽인 사람. 그게 정말 새엄마라면 유나는 이를 악물었어요.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문지혜는 유나를 집에서 쫓아낸 뒤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져만 갔어요. 거실 소파에 깊이 파묻혀 앉아 담배를 연달아 피워 물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재떨이에는 꽁초가 수북이 쌓여갔어요.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지혜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 수첩에 적힌 번호가 대체 뭐지?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죽은 남편 정재성이 딸에게 남긴 메모. 정말 마지막이면 아빠 번호로 문자해. 그럼 닿을 거다. 처음 그 문장을 봤을 때 지혜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배어났습니다. 그 인간이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거야. 아니면 누군가에게 전부 말해둔 거야. 지혜는 담배를 깊이 빨아들이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러자 머릿속에 1년 전 그날 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정재성의 교통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단순한 사고라고 믿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불운한 사고. 경찰도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보험사도 그렇게 처리했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 문지혜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고는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어요. 사고가 일어나기 일주일 전 지혜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정비소 사장을 찾아갔어요. 그 정비소는 외진 곳에 있었고 사장은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는 사장 앞에 두꺼운 봉투를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브레이크 라인 좀 손봐줘. 한 번에 끊어지면 안 돼. 천천히 약해지다가 어느 순간 탁 나가게. 아무도 눈치 못 채게 해줘. 정비소 사장은 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이거 사람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요. 지혜는 차갑게 웃었어요. 그래서 이만큼 주는 거잖아. 할 거야 말 거야? 사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시작됐어요. 사고가 일어난 그 밤 지혜는 집에서 조용히 뉴스를 기다렸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드디어 속보가 떴어요. 40대 남성 차량 전복사고로 사망. 지혜는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사고 이후에도 지혜는 빈틈없이 움직였습니다. 보험사 담당자를 따로 만나 두둑한 돈봉투를 건네며 말했어요. 합의 빨리 끝내줘. 조사 길어지면 서로 피곤해지잖아.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합의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마무리됐습니다. 경찰 조사가 깊어지기 전에 지혜는 재성의 차량을 재빨리 폐차시켰어요. 혹시나 남아있을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였죠. 블랙박스 영상도 당연히 삭제했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에서 차량을 목격했다는 사람이 한 명 나타났지만
지혜의 협박 앞에 그 사람도 입을 다물었어요. 내가 뭘 봤든 못 본 거야. 알았지?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다고 지혜는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재성의 수첩에 적힌 그 문장. 닿을 거다라니. 도대체 어디에 닿는다는 거야? 지혜는 담배를 비벼 끄며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정비소 사장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혹시 요즘 경찰에서 연락 온 거 없어? 없는데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냥 물어본 거야. 만약에 경찰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 1년 전 일은 까맣게 잊어버린 거야. 알겠지? 전화를 끊고 나서도 지혜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보험사 담당자에게도 연락했어요. 혹시 그 건으로 조사 다시 한다는 얘기 들었어? 아니요. 그런 말 없던데요. 만약 누가 물으면 넌 아무것도 몰라. 그냥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뿐이야. 내 입이 무거워야 내 목숨도 무거운 거야. 알지? 지혜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한참을 고민하던 지혜는 결국 선수를 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유나 그년이 무슨 말을 떠들고 다닐지 몰라. 먼저 입막음을 해야 해. 그녀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출 신고를 하려고요. 19살 의붓딸인데 오늘 갑자기 집을 나갔어요. 경찰은 차분하게 여러 가지를 물었고 지혜는 막힘없이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원래 반항이 심한 아이예요. 제가 친엄마가 아니다 보니 늘 저를 무시하고 대들었어요. 오늘도 용돈 문제로 싸우다가 욱해서 그냥 뛰쳐나가 버렸어요. 신고를 마친 뒤 지혜는 유나의 학교에도 연락했습니다. 정유나 보호자인데요. 유나가 오늘 갑자기 집을 나갔어요. 혹시 학교로 연락 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지혜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실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유나가 집을 나가면서 제 귀금속을 몰래 가져간 것 같아요.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확실해요. 혹시 유나를 보시면 저한테 먼저 연락 주세요. 경찰에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를 끊은 지혜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러면 됐어. 가출한 절도범 소녀가 하는 말을 누가 믿겠어? 지혜는 쓴웃음을 흘렸어요. 이제 유나가 어디서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그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을 거라고 지혜는 확신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마무리됐다고 생각한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현관문 앞에 서 있었어요. 지혜는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2명이 서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열자 경찰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문지혜 씨 맞으시죠? 고 정재성 씨의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지혜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사고는 1년 전 일인데요. 왜 갑자기 다시요? 경찰은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브레이크 결함에 대한 정황 증거가 추가로 확보됐다고 합니다. 정식으로 재조사가 시작됐어요. 지혜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뒤 지혜는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그 번호야. 유나 그년이 그 번호로 연락한 거야. 지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재성이 누군가한테 다 말해둔 거야. 내가 한 일을 전부 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제 지혜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유나를 찾아서 입을 막는 것. 어디 숨어 있든 반드시 찾아낼 거야. 그리고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해줄 거야.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이 상대하게 될 사람이 집에서 쫓겨난 19소녀가 아니라 대한민국 최대 재벌 그룹의 회장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회장이 바로 유나의 친엄마이며 이미 지혜가 저지른 모든 일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지혜의 허세 가득한 계략은 이미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강하경은 병원 특실에서 유나가 잠든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어 오고 있었어요. 하얀 병실 안은 고요한 평화로 가득했고 유나의 가느다란 숨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하경은 유나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야위고 창백한 볼, 갈라진 입술, 거친 손등.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그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경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하경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재성 씨가 목숨 걸고 지킨 아이. 이제는 내가 지킬 차례라고. 그리고 재성 씨를 죽인 사람. 반드시 내 손으로 밝혀내겠다고. 하경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백상훈 실장이 묵묵히 대기하고 있었어요. 하경을 보자마자 백 실장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잠은 무슨... 하경은 짧게 대답했어요. 백 실장,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일 최우선으로 처리해. 하경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문지혜라는 여자 알지? 예, 고 정재성 씨의 후처요. 그 여자에 대해 전부 다 조사해. 사고 당시 행적부터 지금까지 전부. 백 실장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이틀 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이틀 뒤 하경의 집무실로 백 실장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하경은 서류를 받아들고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읽어 내려갈수록 하경의 눈빛이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고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어요. 백 실장이 조용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사고 직후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삭제 지시자는 문지혜 씨입니다. 하경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백 실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보험 합의도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보통 한두 달 걸리는데 이거는 열흘 만에 끝났어요. 보험사 담당자 계좌에 사고 직후 5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하경의 손가락이 서류 위에서 멈췄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차량 폐차도 수상합니다. 사고 차량은 조사 끝날 때까지 보관하는 게 원칙인데 3일 만에 폐차됐어요. 문지혜 씨가 직접 지시했습니다. 하경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백 실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욱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하경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목격자? 사고 현장 근처 편의점 사장입니다. 그날 밤 수상한 차가 재성 씨 차를 따라가는 걸 봤대요. 사고 직전에 두 차가 부딪히는 소리도 들었고요. 근데 누군가 찾아와서 협박했답니다. 입 다물지 않으면 가게 문 닫게 해준다고요. 하경은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 목격자 지금 어디 있어? 저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증언하겠다고 합니다. 하경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높은 빌딩들, 바쁘게 움직이는 차들, 작은 점처럼 보이는 사람들. 하지만 하경의 눈에는 그 무엇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분노와 슬픔만이 가슴속에서 거세게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재성 씨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가 죽인 거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하경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 딸을 18년 동안 고아로 만들어 놓고 남편마저 죽이고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왔다고. 하경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용서하지 않겠다고, 반드시 벌을 받게 하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어요.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며 최서율 변호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회장님, 급한 소식입니다. 하경은 돌아서서 서율을 바라봤어요. 뭔데? 문지혜 씨가 오늘 아침 경찰과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유나 양을 가출 절도범으로요. 하경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뭐라고? 유나 양이 귀금속을 훔쳐 도망갔다고 거짓 신고를 한 겁니다. 하경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눈빛이 차갑게 굳어갔어요. 한참 뒤에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9 먹은 애한테 그런 짓까지 해? 정말 끝까지 악랄하네. 서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찰 간다. 오늘 당장. 하경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증거 전부 들고 가. 블랙박스 삭제 기록, 보험사 담당자 계좌 내역, 폐차 기록, 목격자 진술서, 재성 씨가 남긴 서류까지 다 가져가. 백 실장이 물었습니다. 문지혜 씨가 먼저 신고한 상태인데 괜찮겠습니까? 하경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상관없어. 진실은 거짓보다 강하니까. 그날 오후 하경은 최서율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서율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지난 이틀간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서 로비에 들어서자 강하경의 등장에 로비가 술렁였어요. 대한민국 최대 재벌 그룹의 회장이 직접 경찰서를 찾아온 것입니다. 형사 한 명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강하경 회장님이시군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1년 전 교통사고 건으로 왔어요. 고 정재성 씨 사건이요. 하경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 사고가 단순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살인이었다는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형사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살인이라고요? 서율이 앞으로 나서며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여기 모든 자료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형사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며 확인했어요.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큰 사건이군요. 하경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가지 더 있어요. 문지혜라는 여자가 오늘 아침 제 딸을 가출 절도범으로 신고했는데 전부 거짓이에요. 이것도 함께 수사해 주세요. 형사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두 건 모두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하경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돌덩이가 얹혀 있었어요. 하경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게 갠 겨울 하늘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어요. 하경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재성 씨, 이제 시작이야. 당신 억울함 반드시 풀어줄게. 그리고 유나는 다시는 상처받지 않게 할게. 하경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실은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고 문지혜가 쳐놓은 거짓의 그물은 조금씩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 숨겨진 죄악이 마침내 빛 아래로 드러나려 하고 있었어요. 문지혜는 경찰이 다녀간 뒤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지만 손끝이 계속 떨렸어요. 재조사라니, 브레이크 결함 정황 증거라니, 도대체 누가 신고를 한 거지? 유나 그년이 정말로 그 번호로 연락한 건가? 지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었어요. 선수를 쳐야 했습니다. 유나를 찾아서 입을 막아야 했어요.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건달 2명에게 연락했어요. 나야. 급한 일이 있어. 사람 하나 찾아야 하는데. 전화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데요? 19살 여자애야. 정윤아라고. 어디 있는지 찾아서 데려와. 조용히. 알겠습니다. 찾으면 연락드릴게요. 지혜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유나만 찾으면 됐습니다. 그년 입만 막으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거라고 지혜는 스스로를 안심시켰어요. 이틀 뒤 건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여의도 병원에 입원해 있더라고요. 근데 경호원들이 붙어 있어요. 뭔가 수상합니다. 지혜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경호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년이 무슨 돈이 있다고 경호원이야? 모르겠습니다. 근데 꽤 삼엄해요. 어떻게 할까요? 지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경호원이 있다고? 말도 안 돼. 집에서 쫓겨난 거지 같은 년이 무슨 수로 경호원을 붙여. 뭔가 이상했지만 지혜는 개의치 않았어요. 상관없어. 병원에서 나올 때 잡아. 조용히 차에 태워서 데려와.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는 병원 로비를 걸어 나왔습니다. 하경의 배려로 입원해 있었지만 오늘은 잠깐 바깥바람을 쐬고 싶었어요. 경호원 2명이 유나의 뒤를 따랐습니다. 유나는 병원 앞 작은 공원으로 향했어요. 겨울 저녁이라 해가 일찍 졌고 공원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유나는 벤치에 앉아 주머니에서 아빠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낡고 해진 수첩. 아빠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유나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빠, 이제 곧 진실이 밝혀질 거야. 조금만 기다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유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승합차가 유나 앞에 멈추더니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빠르게 뛰어내렸어요. 야,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다쳐. 남자 하나가 유나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유나는 본능적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살려주세요. 그 순간 뒤따르던 경호원 2명이 달려왔습니다. 손 놔. 경호원들이 남자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남자들은 훈련받은 경호원들의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몇 초 만에 2 남자는 바닥에 제압당했습니다. 유나는 뒤로 물러나며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경호원 1명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 상황 발생. 대상자 납치 시도 있었습니다. 용의자 2명 현장에서 제압 완료. 경찰 요청합니다. 잠시 뒤 경찰차 2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어요. 경찰들이 남자 2명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형사 1명이 유나에게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고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근데 저 사람들이 왜 저를요? 형사는 잠시 남자들을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지금부터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누군가 사주한 것 같습니다. 혹시 원한 가진 사람 있으세요? 유나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문지혜. 새엄마. 아빠를 죽이고 자신을 집에서 쫓아낸 그 여자. 유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그 시각 문지혜는 집에서 초조하게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거실을 왔다 갔다 서성였어요. 왜 연락이 없지? 벌써 1시간이 넘었는데. 지혜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1번, 2번, 3번. 계속 전화했지만 돌아오는 건 신호음뿐이었습니다. 불안이 엄습했어요. 뭔가 잘못됐다. 분명히 잘못됐어.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혜는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어요. 경찰이었습니다. 아까 왔던 형사들이 아니었어요. 다른 형사들이었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문을 열자 형사가 말했습니다. 문지혜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납치교사 혐의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방금 현장에서 잡힌 용의자들이 당신이 시켰다고 자백했습니다. 지혜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조사받으시면서 말씀하세요. 일단 함께 가시죠. 형사가 지혜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혜는 발버둥 쳤어요. 이거 나요. 난 억울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형사들은 지혜를 경찰차로 데려갔어요. 경찰차 뒷좌석에 앉은 지혜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분명히 완벽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그때 형사가 말했어요. 참,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정재성 씨 사망 건도 재조사 들어갔습니다. 브레이크 조작 증거가 나왔대요. 오늘 많은 얘기 나누게 될 것 같네요. 지혜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건 사고였어. 사고라고. 형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그 시각 하경은 병원으로 급히 달려왔습니다. 유나가 납치당할 뻔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달려온 거였어요. 병원 로비에서 유나를 발견한 하경은 빠르게 걸어가 유나를 꼭 안았습니다. 유나야, 괜찮아? 많이 놀랐지? 유나는 하경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경호원분들이 지켜줬어요. 하경은 유나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하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그 여자 손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야. 2번 다시 너한테 손 못 대. 내가 지켜줄게. 유나도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처음으로 유나가 하경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하경은 유나를 더 꽉 안았어요. 두 사람의 눈물이 뒤섞였습니다. 한편 경찰서 취조실에서는 문지혜의 신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어요. 블랙박스 삭제 기록. 보험사 담당자 계좌네요. 정비소 사장 진술서. 목격자 증언. 그리고 오늘 납치 미수 용의자들의 자백서. 문지혜 씨 할 말 많으시겠네요. 지혜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자신이 쳐놓은 그물에 자신이 걸려든 꼴이었습니다. 형사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살인교사, 증거인멸, 납치 미수. 죄목이 꽤 많네요. 이제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지혜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쌓아 올린 거짓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문지혜가 구속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했어요. 브레이크 조작에 가담한 정비소 사장이 자백했고 돈을 받고 합의를 서둘렀던 보험사 담당자도 진술했습니다. 사고 현장을 목격했던 편의점 사장도 법정에 서겠다고 나섰어요. 모든 증거가 문지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 재판이 열리는 날이 왔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 앞에는 아침부터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재벌 회장의 딸이 18년 만에 찾아졌다는 소식. 그리고 그 아이의 양아버지가 새엄마에게 살해당했다는 충격적인 사건.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크게 다뤘어요. 신문마다 첫 페이지에 이 이야기가 실렸고 텔레비전 뉴스에서도 매일 보도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느라 온 나라가 떠들썩했어요. 법원 앞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이 서로 좋은 자리를 잡으려고 밀치락거렸어요. 법정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방청석은 이미 빈자리 없이 꽉 차 있었어요. 맨 앞줄에는 강하경과 윤아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경은 윤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윤아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지만 하경의 따뜻한 손이 그 떨림을 조금씩 잠재워 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하경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뒤 연문이 열리며 문지혜가 들어왔어요. 수갑이 채워진 손, 죄수복을 입은 초라한 모습. 한 달 전만 해도 당당하게 윤아를 내쫓던 그 여자가 지금은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하게 엉켜 있었고 얼굴은 헬쑥하게 말라 있었어요.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밤잠을 제대로 못 잔 게 분명했어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윤아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가슴속에서 뒤엉켰어요. 분노, 슬픔, 그리고 아주 조금의 안쓰러움까지. 하지만 그 안쓰러움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아빠를 죽인 사람, 자신을 눈보라 속으로 내던진 사람, 납치까지 시도한 사람, 용서할 수 없었어요. 재판장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어요. 검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문지혜는 남편을 죽이려고 차 브레이크를 일부러 망가뜨렸습니다. 검사는 증거 자료를 하나씩 보여줬어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정비소 사장이 자백했습니다. 피고인이 시켜서 브레이크를 손댔다고요. 돈을 받고 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법정 안이 술렁였어요. 두 번째 증거입니다. 피고인은 사고 뒤에 블랙박스도 지웠습니다. 차도 바로 폐차시켰어요. 증거를 없애려고 한 겁니다. 검사는 다음 증거를 꺼냈어요. 세 번째 증거입니다. 보험사 직원한테 5천만 원을 줬습니다. 빨리 합의하라고 뇌물을 준 거예요. 은행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검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네 번째 증거입니다. 목격자도 있습니다. 사고 그날 밤에 수상한 차가 피해자 차를 따라가는 걸 봤대요. 근데 피고인이 협박해서 입을 막았습니다. 이제 그 목격자가 용기를 내서 증언하겠다고 했어요. 방청석이 다시 웅성거렸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이 문지혜를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문지혜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피고인은 안 했다고 합니다. 증거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바로 받아쳤어요.
정비소 사장이 받은 돈봉투가 있습니다. 은행 기록도 있고요. 이래도 확실하지 않다고요?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어요. 재판장이 문지혜에게 물었어요. 피고인이 직접 말해보세요. 검사가 한 말이 사실입니까? 문지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법정 안의 모든 눈이 문지혜에게 쏠렸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재판장이 다시 물었어요. 피고인 대답하세요. 그때 문지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그 사람이요. 재산을 전부 딸한테만 준다고 했어요. 저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고요. 문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0년을 살았는데요. 종처럼 살았는데요. 저도 살아야 했어요.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고 어떤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유나는 문지혜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돈 때문에? 그게 사람 죽일 이유가 돼? 아빠가 뭘 잘못했다고? 유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경이 유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다 끝나가. 조금만 참아.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검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돈 때문에 남편을 죽였습니다. 딸까지 납치하려고 했습니다. 무기징역을 내려주십시오. 법정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재판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재판 날짜는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지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기 전에 유나를 힐끗 쳐다봤어요. 그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피하지 않았어요. 똑바로 문지혜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그 눈빛만 봐도 몸이 굳었는데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문지혜가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철컹철컹 수갑 소리가 울렸어요.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결국 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유나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하경이 유나의 손을 꼭 잡았어요. 끝났어. 아빠 억울함도 다 풀렸어.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떠올랐어요. 엄마 고마워요. 하경은 유나를 꼭 안았어요. 내가 포기 안 했으니까 된 거야. 넌 정말 강한 아이야. 두 사람은 법원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바깥에는 햇살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겨울이었지만 따뜻한 봄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뿐이었어요. 아빠 무덤에 가서 이 모든 걸 알려드리는 것. 유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빠가 구름 사이로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유나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다 끝났어. 이제 편히 쉬어. 차가운 바람이 유나의 뺨을 스쳤어요. 마치 아빠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 속에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씩 녹아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어깨가 이제야 펴지는 기분이었어요. 하경이 유나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우리 아빠한테 가자. 같이.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같이 가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겨울 햇살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춰주었어요. 어둠이 걷히고 빛이 찾아오듯 유나의 긴 겨울도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다음 날,
유나와 하경은 함께 차를 타고 아빠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어요.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유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높은 빌딩들이 점점 멀어지고 넓은 들판과 작은 마을들이 나타났어요. 논밭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겨울 풍경이 끝없이 펼쳐졌어요. 유나는 무릎 위에 놓인 아빠의 수첩을 바라봤습니다. 낡고 해진 표지, 귀퉁이가 닳아서 너덜너덜해진 수첩. 이 작은 수첩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아빠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유나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하경이 운전하면서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해? 아빠 생각이요. 유나의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아빠가 왜 그 메모를 남겼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아빠는 끝까지 저를 지키려고 했던 거죠. 하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널 정말 많이 사랑했구나. 네. 저도 이제 알아요.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눈물에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 차가 조용한 공원묘지에 도착했습니다. 겨울이라 나무들은 앙상했지만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마치 아빠가 오늘을 위해 날씨를 준비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유나와 하경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손에는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유나가 직접 고른 꽃이었습니다. 아빠가 좋아했던 하얀 국화. 두 사람은 천천히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발밑에서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렸어요. 눈이 살짝 쌓인 길이 미끄러웠지만 두 사람은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유나는 춥지 않았어요. 하경이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빠의 무덤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고 소박한 비석이 서 있었어요. 정재성, 사랑하는 아버지,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유나는 그 글씨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손으로 비석을 쓰다듬었어요. 차갑고 단단한 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아빠가 있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유나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하얀 국화꽃을 비석 앞에 정성스럽게 놓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왔어. 유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할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빠가 남긴 메모 있잖아. 정말 마지막이면 아빠 번호로 문자하라고 한 거. 그거 보고 문자했어. 유나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왔어. 진짜 엄마가 왔어. 하경이 유나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빠가 다 준비해 놓은 거였어. 아빠가 나 지켜준 거야. 죽어서도 나 지켜준 거야. 유나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마워, 아빠. 정말 정말 고마워. 하경이 유나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유나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새엄마한테 맞으면서 참았던 눈물. 배고프고 추웠을 때 참았던 눈물. 아빠가 보고 싶을 때 참았던 눈물. 모든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 뒤에 유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빠, 그 여자 잡혔어. 새엄마 말이야. 다 밝혀졌어. 유나의 목소리가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아빠를 죽인 거, 브레이크를 망가뜨린 거, 증거 없앤 거, 전부 다 들통났어. 유나는 코를 훌쩍였어요. 이제 아빠 억울함 풀렸어.
그 여자는 평생 감옥에서 살 거야. 다시는 나쁜 짓 못해. 바람이 불어왔어요. 나뭇가지가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치 아빠가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유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나 이제 괜찮아. 혼자가 아니야. 유나는 옆에 있는 하경을 바라봤어요. 엄마가 있어. 진짜 엄마가 생겼어. 아빠가 찾아준 거야. 하경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경이 비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성 씨, 목소리가 낮고 떨렸어요. 고마워요. 우리 딸 지켜줘서. 하경은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험한 세월 동안 혼자서 다 감당하면서 끝까지 지켜줘서 고마워요. 하경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요. 18년 동안 혼자 두어서 미안해요. 눈물이 하경의 뺨을 타고 흘렀어요. 이제는 내가 지킬게요. 우리 딸 내가 지킬게요. 그러니까 편히 쉬세요. 하경은 비석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지만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유나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번호로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엄마 찾았어. 이제 혼자 아니야. 고마워. 사랑해.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휴대폰에 답장이 왔어요. 유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을 확인했어요. 자동 답장이었습니다. 아빠가 미리 설정해 놓은 메시지였어요. 그래, 됐다. 이제 서로 지켜줘. 아빠는 괜찮아. 유나는 그 문자를 보고 다시 눈물이 터졌습니다. 하경도 화면을 보고 울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의 무덤 앞에서 엄마와 딸이 처음으로 함께 울었어요.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한참 뒤에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나가 비석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아빠, 나갈게. 또 올게. 엄마랑 같이 또 올게.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빠가 손을 흔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유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을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하경이 유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이제 집에 가자. 네, 엄마.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 이제 유나에게도 돌아갈 집이 생겼어요. 기다려주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따뜻한 밥을 차려줄 사람이 생겼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면서 유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빠의 무덤이 있는 언덕이 보였어요. 햇살이 그 위에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빠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유나는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안녕, 아빠. 다음에 또 올게.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유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들판 위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었지만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듯 유나의 마음에도 따뜻함이 찾아왔습니다. 하경이 유나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글쎄요. 뭐든 좋아요. 유나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가 해주는 거면 다 좋아요. 하경은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맛있는 거 해줄게. 따뜻한 거 해줄게. 유나는 하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엄마의 손이었습니다. 차는 햇살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새엄마의 어둠에서 벗어나 진짜 엄마의 품으로 돌아온 유나. 아빠가 죽어서까지 지켜준 딸. 그리고 18년 만에 다시 만난 모녀. 이제 두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둠 뒤에는 반드시 빛이 온다고 했어요. 유나는 이제 그 빛 속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숨결처럼 스며들었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에 조용한 위로가 되어드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 한 줄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이 조금 더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인생우리였습니다.